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1951년) 미국 네바다주. 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있었다. 암이라고요? 놀랍게도 병원에 온 환자 대부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암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암에 걸린 환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근데 이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까지 암 환자가 많을 수가 있나? 저 환자분 혹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나 안 먹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평소랑 똑같이. 저 얼마 전에 사막에 쇼를 보러 갔었어요. 쇼요? 저도 그거 보러 갔었는데요. 쇼? 그 무슨 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 개월 전 셀리나.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이따가 저기 사막에서 엄청난 쇼를 한대. 그들이 향한 곳은 네바다주의 사막 지역이었다. 오, 시작한다. 어디? 와 멋있다. 흥미진진하게 쇼를 구경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이 구경하고 있던 쇼는 바로 핵폭발이었다. 땅에서 진동까지 느껴지는데? 저기 구름 같은 것 봐. 진짜 진풍경이네. 너무 예쁘다. 이상하군요. 그냥 쇼를 봤을 뿐인데 건강이 나빠지다니. 하지만 당시에는 의사들도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쇼 관람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네바다 사막에서는 7년 동안 무려 97회의 핵폭발 쇼가 진행됐다.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진 후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겪었다는 정보가 언론에 실리며 핵폭발 쇼의 위험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결국 1958년에 네바다 핵폭발 쇼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36년 후, 한 지역신문 기자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여러분, 1951년에 이루어진 네바다 핵폭발 쇼는 정부의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주장. 네바다 핵폭발 쇼 뒤에는 정부의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 당시 소련과 냉전 상황이었던 미국은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핵의 파괴력은 대충 계산이 되는데 그 방사능을 맞으면 사람들이 어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인가? 핵폭발 쇼를 한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오, 그거 그럴듯하구만. 그래, 지금 바로 그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생중계 때리라 그래. 그럼 사람들이 그 보러 오려고 할 거 아니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 오라 그래. 놀랍게도 미 정부는 방사능의 유해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핵실험장으로 끌어들였던 것이었다. 당시 네바다주에서 터뜨린 핵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2배에 달하는 위력이었는데, 이 핵폭발 쇼로 무려 15,000명 이상이 암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핵을 설치했던 군인 40만 명도 방사능에 피폭돼 희생되었다.
보석으로 수학 공부를 보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석으로 단위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위 공부요? 예, 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네. 금의 질량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 예, 그람, 예, 냥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은 그람수로 정확히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증서에서는 그런 돈으로 표기된 걸 보기가 어렵게 됐지만요. 네네네.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40, 50대 사이에서는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 필근이 돌잔치 할 때는 내가 한 돈짜리 냈는데 나 돌잔치 하는데 필근이가 반 돈 냈더라 뭐. 예. 사실과 다릅니다. 예, 한 돈의 질량은 3.75g입니다. 그럼 두 돈이면 7.5. 예, 맞죠. 그럼 세 돈이면 11.25g이겠죠. 즉 돈을 그램으로 바꾸려면 돈 곱하기 3.75 하면 되죠. 이 곱셈에 대한 공부가 또 가능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의 중량은 원칙상 그램으로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사야 할 일이 생겼을 땐 이제 그램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또 널리 관습적으로 잘 퍼져 있는 것들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근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나 금 사줄 때 그람으로 사주세요. 사실과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석을 직접 구경하거나 뭐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뭐 좀 관련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또 보석의 기원 같은 것을 좀 찾아보면서 수학적 호기심을 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1캐럿과 금 24K, 그 K도 캐럿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서로 발음은 같지만 글자가 달라요. 아, 예. 아 그것도 캐럿이에요? 예, 두 단위 모두 캐럿이라는 열매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이지만요. 네네네. 다이아몬드하고 금이라는 금속을 구분하기 위해 앞에 들어가는 철자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다이아몬드 1캐럿의 유래는 이것은 과거 캐럿, 즉 나무 열매 하나의 무게가 200mg, 즉 0.2g으로 일정한 데서 대부분 일정한 데서 이렇게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이 캐럿 나무가 많이 있어서 무역 활동 시에 이 캐럿 나무 열매를 자주 사용했고요. 이 과정에서 캐럿이 캐럿으로 발음이 변형되면서 다이아몬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불리게 된 것이고요. 예, 금의 순도를 알아보는 단위인 캐럿의 유래는요. 성인이 말린 캐럿의 나무 열매를 이렇게 한 손에 쥐었을 때 보통 24개가 잡힌다는 점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예, 물론 다른 설들도 존재하고요. 아 재밌네요. 그러게요. C랑 K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예예. 보겠습니다. 짠. 아이. 은하? 그 은하수 할 때 그런 은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걸 우리 은하, 밀키웨이 갤럭시 해가지고 은하계라고 하죠. 네. 자, 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한 번으로 간다. 저도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가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사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빠르냐? 시속 5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50만? 그 속도로 지금 저희한테 날아오고 있다고요? 50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지구하고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니까 시속 50만 킬로미터면 1시간이 달보다 멀리 가는 거예요. 1시간이에요? 1시간? 네.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지구, 우리 은하계와 꽝! 우리가 보통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잖아요. 네. 이 은하계 충돌하지만 뭐 별들 세계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명체들한테는 큰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진짜 그동안 행복했고 오빠 사랑해. 아, 잠깐만요.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게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론적으로 떨리는데 종말의 멸망의 짐짓기. 새우등 터진다. 맞아. 우리가 죽는다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십억 년 후의 일이에요. 4, 50억 년. 빨라야 4, 50억 년 후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지구가 정말 소중한 곳이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도심주행에 성공한 한민홍 대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는 그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 특히 그 인식과 판단하는 그 기술을 그 전산화하는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율주행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연구에 매진 중인 한민홍 대표. 그가 처음 자율주행에 눈을 뜬 건 미국에서 자율주행 잠수정 개발에 참여하면서였다는데요. 원래 이 자율주행의 목적은 그 사람이 탄다기보다는 무인 전차,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서로 포를 쏘고 싸워가지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것도 군사 기술에서 사실 유래됐다고 보셔도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던 90년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민홍 대표는 교내 운동장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시범을 이뤄낸 데 이어 이듬해인 1993년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까지 성공해냈는데요. 당시 시속 1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큰 화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의 기술과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기본 원리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프랑스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의 기술력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민홍 대표. 그가 최근 직접 개조한 자율주행차를 만나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해진 GPS와 라이다 기술이라는데요. 총 8대의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에 성공했음에도 상용화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당시 여러 가지 규제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투자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한민홍 대표의 자율주행 기술은 잊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도 내주고 만 것인데요. 이는 한 교수 개인을 넘어 우리나라 과학계의 손실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게 남는데요. 혹시 우리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 우주과학 분야를 위해서 모든 우주물체들을 감시하는 국가우주재난 대응 체계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모니터링하는 걸 한번 보러 같이 가볼까요? 네. 네. 드럼이 지금 들어가겠다.
뭐야? 대박! 근데 여기 모니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루에 100개 정도 되는 우주 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100개가 떨어진다고요? 진짜요? 지금 지구예요? 어? 왜요? 왜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니요. 보통은 다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으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네, 괜찮습니다. 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공 1호가 일요일 밤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이게 다 몇 개예요? 여기 표시된 게 한 2만 개 정도 되죠. 2만 개 다 셀 뻔했네. 혹시 충돌한 적도 있어요? 네, 실제 2009년에 미국 통신 위성이랑 그다음에 러시아 군사 위성이 서로 충돌해서 화편이 생겼던 적도 있고. 오늘은 좌뇌 우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아, 좌뇌 우뇌. 오, 이거 재밌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문제가 나갈 텐데 A와 B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좌뇌와 우뇌 판단에 도움을 줄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안 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5, 4, 3, 2, 1. 오리로 보인다면 A, 토끼로 보인다면 B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5, 4, 3, 2, 1. 여성의 옆모습이 보인다면 A, 수염난 사람으로 보인다면 B. 세 번째 문제.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5, 4, 3, 2, 1. 기린이라면 A, 펭귄이라면 B입니다. 네 번째 문제. A와 B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파란색은 5, 4, 3, 2, 1. 다섯 번째 문제. 지금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려보세요. 잠깐만,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려보세요? 어? 이거 아닐까? 헤이마마, 수우파, 이거. 오른손을 올리는 게 더 편했다면 A, 왼손이 더 편했다면 B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두 손을 모아 깍지를 껴보세요. 어느 손 엄지가 위에 있나요? 오른손이 위에 있다면 A, 왼손이 위에 있다면 B. 마지막 문제. 여성이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시계 방향인가요? 아니면 반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A, 시계 방향으로 돌면 B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A가 많이 나왔나요? B가 많이 나왔나요? 말해! 빨리!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A가 많이 나오신 분은요, 당신의 뇌는 좌뇌형입니다. 그리고 B가 많이 나오신 분은 당신의 뇌는 우뇌형이네요. MC 연민은 좌뇌형이네요. 뇌는 영역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좌뇌와 우뇌 또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좌뇌는 언어의 뇌, 계산의 뇌라고도 하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관여합니다. 좌뇌형 사람들은 이름 등을 잘 기억하고 수학학습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뇌는 창의적 사고의 뇌로 지각, 감성 능력이 뛰어나 공간이나 그림에 강하고 직관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네요. 좌뇌? 우뇌? 어느 쪽이 더 좋은 거냐고? 그런 거 없어. 왜? 그저 역할이 다른 거거든.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냐의 문제일 뿐 둘 중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네요. 오늘의 화두가 오미크론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끝 무렵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돌연변이가 마냥 증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 에러 인계값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에러 인계값에 근접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체를 넘어설 정도로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긴 어렵다. 물론 오미크론에서도 조금씩 변이는 생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미크론의 이걸 모체라고 하죠. 이 모체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변이체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백신 자연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감염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교차 면역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3차 면역을 맞은 5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 위중증 환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 정점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런 종모형의 그래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풍토병으로 토착화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토병이 되면 물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풍토병이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독감 발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죠. 그리고 현재도 세계적으로 1년에 65만 명이 이거는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률 8입니다. 세계에서. 65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토병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에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까지 왔고 오미크론도 조금씩은 변해가겠죠. 어떠한 변이체가 오더라도 결국에 궁극적인 정답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야말로 항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수호자 T세포를, 기억 T세포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T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이해할 수 있고 T세포에게 한번 박수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왜 이렇게 막 숫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숫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외계인이 보낸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진짜요? 네.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찾아보자. 신호를 찾으라고. 저건가? 아! 동그라미! 아. 이게 저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와우는 이거 뭐예요? 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우리 친구들이 찾은 와우 신호라고 부르는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와우 시그널을 바로 찾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신호는 우리가 되게 자연에서 오는 것들은 되게 잔잔해요.
그래서 세기를 표현할 때 숫자 1, 2, 3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센 신호들은 그거보다 숫자가 높아지겠죠. 그럼 높아지다가 9 이상이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이거 말고 다른 신호는 온 적 없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구랑 가까이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곳에서 신호가 하나 잡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외계인이 보낸 건지 아닌지 아직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